나는 수학이 9월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비료, 질소질 비료는 6월이었다. 근데 6월에 준 질소질 비료가 만약에 요소태 질소고 실제로 뭔가 토양의 함수율도 낮고 토양의 유익군의 함량도 적고 토양의 지온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6월 달에 공급한 질소가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산태 질소가 될 때 2달이 걸려가지고 8월이 된다는 거예요. 수확이 한 달 남은 시점에 드디어 사과나무가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변환됐다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질소가 공급이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질소를 공급해서 안 좋았었던 부정적인 점, 착색도가 떨어지고 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과수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과수에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채소에 비해서 과수 같은 경우는 영양관리에 뭔가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과수 같은 경우는 수확량도 수확량이지만 최근에는 품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약뿐만 아니라 농자재, 특히 이제 영양관리 물질 비료라든가 영양제 사용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지대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과수류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국의 제일 메인스트림에 있는 과수작물인 사과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비료가 끼치는 영향을 좀 양분별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 연재가 될 텐데, 특히 이제 시리즈 중에 이제 칼슘제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칼슘제가 사과에 정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 라는 정말 그 근원적인 궁금증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좋을 거냐? 라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첫 시간에는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재밌어질 테니까 좀 꾸준하게 봐주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과 이야기 할게요. 뭐 마켓 니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딱딱한 게 좋고 맛있는 게 좋고 뭐 크기가 커야지 좋고 뭐 모양도 좋아야 좋고 색깔도 좋아야 되고 과즙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결함들은 없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과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런 사과를 키워야 되는데 그 중에 마켓 니즈는 아무래도 착색이 제일 큰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어야 되고 달과여야 되고 어느 정도 출하도 뭐 시기에 맞춰서 잘 돼야 되니까 성숙도 잘 돼야 되고 뭐 그런 니즈들이 있는데, 어쨌건 지금 소비자들이 제일 사과를 살 때 유심하게 보는 것들은 색깔이다 보니까 재배자분들도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떤 비료를 쓰면 색깔이 좋아지냐 라는 부분은 뒤에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면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수확량, 과중, 뭐 착과수, 그러니까 이거는 과의 크기죠. 과의 크기, 착과수, 과의 중량, 뭐 경도, 뭐 당도, 고두병, 인터널 브렉다운이라고 불려지는 안에가 좀 이제 갈변되면서 부서지는 현상, 그리고 뭐 과일이 썩는 현상, 뭐 그리고 산도라든가 비타민 C, 뭐 이런 것들을 좋게 하려면 어떤 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양분이 들어가면 좀 안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초록색 부분은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부분은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질소 부분 보시면은 질소가 잘 들어가면 수확량이 증가해요. 과일들이 커져요. 과일들의 무게도 늘어나요. 그리고 당도도 늘어나요. 이 부분 되게 재밌죠.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질소를 주면 우리는 당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왜 질소를 주면 당도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지? 라는 부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소를 주게 되면은 좀 경도는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머지 양분들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이 부분에서 저희는 컬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션은 착색이죠, 착색. 어떤 양분들이 착색에 영향을 많이 끼칠까, 어떤 양분들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산이 되게 중요하대요. 인산 정말 중요하구나. 인산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의 전구체인 PAL을 구성하는 원소이기도 하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칼륨! 뭐 우리 성숙기의 칼륨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칼륨 들어가면 과도 커지고 달아지고 색도 좋아진다. 뭐 생식생장기니까 생식생장기는 질소가 아니라 칼륨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도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칼륨이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마그네슘도 다량 원소의 하나인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괜히 이제 당도라든가 색깔 같은 경우는 황산갈 이야기하면서 황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유성하게 황 부분은 또 이렇게 많이 자료가 없네요.
연구된 자료가 없는 걸로 보아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산이랑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인산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릴 PAL 계통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 물질의 수성 트럭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착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과일적으로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달아지게 만드는 거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질소 부분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잘 들어가야지만, 질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잘 들어가야지 입에서 뭔가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동화산물이 만들어지고, 그 탄수화물이 이제 색소로 변하고 당으로 변하는 거니까 광합성의 효율 때문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색을 위해서는 인산, 가리, 마그네슘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인산, 가리 쪽은 농가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마그네슘 계통은 크게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서 마그네슘 계통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미량원소 쪽으로 넘어가면 망간과 아연. 망간과 아연도 색깔의 발현에 큰 도움을 주는 미량원소라고 알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망간이랑 아연 같은 경우도 광합성의 조효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광합성의 효율 정도를 좋게 만드는 물질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어쨌건 이 포인트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착색이 제일 중요한, 아무리 사과를 열심히 키우더라도 색깔이 안 나오면은 값을 받기 어려우니 착색이 제일 중요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인산과 가리인 건 분명히 맞는데요. 인산과 가리뿐만 아니라 신경을 덜 썼었던 마그네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망간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아연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번 시간에 전 전달드릴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질소는 확실히 많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안 좋아지는구나. 질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잘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한데 인터널 브레이크다운이었습니다. 내부가 뭔가 갈변되면서 붕괴되는, 그러니까 공동각까지는 아니지만 과육이 퍼석퍼석해지거나 뭔가 좀 안에가 비어지거나 안에가 스펀지처럼 생겨버리는 그런 증상들도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지는구나. 더군다나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착색도도 떨어지는구나 정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고품질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인산과 가리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안 썼던 마그네슘 신경 써야 되고, 망간과 아연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질소 부분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질소를 주게 되면은 경도 떨어지고 내부가 스펀지처럼 변하고 색깔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질문인데요. 질소를 안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질소가 안 좋은 영향을 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질소를 안 주고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질소가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게 수확량 증가하고, 과일이 커지고, 과일이 무게가 증가하고,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당도도 증가한다고 하고, 그렇게 좋은 점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안 쓰고서 농사 짓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질소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은, 질소가 들어가니까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질소가 들어가니까 경도는 떨어지고 있고, 질소가 들어가니까 착색도도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자가 착색도랑 수확량 정도가 되겠죠.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수확량이 증가하고 사과 크기도 증가한다. 하지만 경도도 떨어지고 착색도도 떨어진다. 분명한 장점과 분명한 단점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소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지금 맞는 패턴으로 비료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질소는 다량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니까 정량 공급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더 잘하고 계시는 건 질소를 비절시키고 계시는 거죠. 끊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사과 세미나를 하면서 농가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농가마다 작형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9월 달에 수확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달에 수확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질소를 공급하는 시기를 6월 정도로 농가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6월까지는 질소를 줘도 되는데, 그 이유는 질소를 주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실제로 그 꽃이 만개되기 전까지를 영양생장기라고 보았을 때, 만개되기 전인 영양생장기에는 질소가 들어가야 되고, 만개된 이후에 착과가 된 이후에 생식생장기에는 질소를 좀 줄여서 줘야 되는 거니까 맞는 패턴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사과나무에 너무 맞지만 땅을 봤을 때 맞는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소태질소,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로 우린 질소를 구분할 수가 있죠. 농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질소의 계통, 복합비료의 계통들을 살펴보시면 요소태질소로 질소값이 고정되어져 있거나 암모니아태질소로 질소값이 고정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태 질소는 뭐 유리아제라는 효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물에 녹아가지고 암모니아태 질소로 변환이 될 거고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이제 땅에 있는 질산화균이라는 유익균과 분해가 돼서 질산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질산태 질소가 되고, 이 질산태 질소가 드디어 사과나무로 흡수가 되는 질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소는 바로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흡수되는 질소, 이 질소는 물에 녹은 다음에 세균의 분해를 거쳐야만 이제 흡수가 가능한 형태가 되는 질소, 이 질소는 이제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만 흡수가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물론 이것은 밭의 온도라든가 뭐 pH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는 그 가수분해와 효소에 의한 과정에 한 달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질산화되는 과정이 한 달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간이 통틀어서 2달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냐. 나는 수학이 9월이다. 나는 수학이 9월이었고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비료, 질소질 비료는 6월이었다. 근데 6월에 준 질소질 비료가 만약에 요소태 질소고, 실제로 뭔가 토양의 함수율도 낮고 토양의 유익균의 함량도 적고, 그리고 뭐 토양의 함수율도 토양의 지온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6월 달에 공급한 질소가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산태 질소가 될 때 2달이 걸려가지고 8월이 된다는 거예요. 수확이 한 달 남은 시점에 드디어 사과나무가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변환됐다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질소가 공급이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질소를 공급해서 안 좋았었던 부정적인 점, 착색도가 떨어지고 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양생장기가 있고요, 생식생장기가 있습니다. 영양생장기에는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생식생장기에는 질소가 들어가면 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영양생장기에 질소가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면서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하면서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사과 크기를 크게 만드는 장점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건 질소의 장점이 이 시기에 일어나는 거죠. 생식생장기에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식생장기에 질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착색도가 떨어지고 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물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식생장기에도 질소는 들어가야 합니다. 생식생장기에도 질소는 들어가야 하는데, 어쨌건 좀 편하게 우린 영양생장기에만 넣어주고 생식생장기에 넣어주지 않을 거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영양생장기에 질소는 넣어줘야 되고 생식생장기에 질소를 안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농가분들은 작법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수확을 할 거면 나는 6월 달까지만 줄 거다. 내가 생각할 때는 6월 달 그 전에 영양생장기는 끝나니까, 이미 모든 기관의 분화는 끝났으니까, 세포 분열은 끝났으니까 이때까지만 줄 거다 라고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농사를 잘 짓고 농법을 잘 선택하신 것과는 별개로, 그거랑은 다른 얘기로, 내가 선택한 이 질소가, 6월에 준 질소가 만약에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가 있다고 했을 때, 요소태나 암모니아태 질소였다면 얘네가 흡수가 가능한 질산태 질소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질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 생식생장기에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우리는 아까 2달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0%는 아니지만 6월에 내가 질소 뿌리면 이 사과는 이 질소를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8월에 흡수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준 건 6월인데 사과나무가 흡수하는 건 8월이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질소를 늦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질소를 과잉시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질소를 잘못된 형태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가 사과 밭에서 뭐 밭을 산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질소가 휘산되지 않습니다, 토양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니까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사과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작물이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물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과채류 같은 친구들, 뭐 고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 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사과나무 같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친구들도 어려운 게, 우리가 양분 관리를 제대로 맞는 목적으로 선정하고 결정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영양생장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양분이 생식생장기에 일부 들어가면서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점들,
부정적인 점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질소의 공급량이 증가할 때마다 어떤 팩터들이 변할까라고 보는 건데, 수확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너무 과잉됐을 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저장성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경도 같은 경우도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착색도 같은 경우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다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민감도를 한번 따져보시면은 수확량은 질소의 민감도가 되게 높은 편이죠. 공급될 때마다 계속 많이 증가하다가 떨어진 폭이 되게 작은 편인데 그 이상 많이 민감한 것들이 저장성, 경도, 착색도들이 전부 질소의 과잉 시비량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질소의 적정 시비량이 10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kg이 아니라 200kg을 주게 되면은 수확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저장성은 떨어지게 되고 경도도 떨어지게 되고 착색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린 적정 시비량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솔로블솔리도 환원당이라고 하죠. 이 환원당 같은 경우는 꺾이지가 않고 계속 증가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도와 산도의 관계 때문인데요. 이 부분 제가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시간 질소를 다 못 끝내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질소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 하나죠.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중에 사과나무는 질산태를 흡수하고 있고 이 분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질소를 늦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찍 주더라도 분해가 늦게 되어버리면 사과나무가 질소를 안 먹어야 되는 시기에 질소를 먹으면서 착색도가 떨어지고 질병 민감도가 높아지고 뭔가 저장성도 떨어지고 경도도 떨어지는 안 좋은 점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상이 길면은 보시기 너무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짧게 여러 시리즈를 제작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또 찍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산을 주게 되니까 프루트 컬러라고 하는 그 착색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저번 시간이랑 반대네요.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착색도가 떨어졌는데 인산을 많이 주게 되면 착색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인산은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저희 지금 사과 영상 진행하고 있죠. 사과 영상 진행하고 있고 질소 부분 했고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는 인산 이어서 시작을 할 건데 질소 부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결국 또 질산태 질소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결국 또 질산태 질소야 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왔나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소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질소를 주면 뭐가 좋아요? 수확량이 증가하잖아요. 그 외의 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질소를 주면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질소를 또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본 것처럼 사과 쪽에 제일 안 좋다라는 착색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경도가 떨어진다, 질병 민감성이 높아진다, 무슨 성숙이 늦어진다, 저장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 됐고 어쨌건 착색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질소를 주게 되면 수확량이 증가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질소를 주게 되면 착색도가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착색도가 질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질소를 줬을 때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게 바로 질소를 줬을 때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게 결국에 착색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색도 때문에 착색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질소는 이걸 안 좋게 만들고 질소를 주게 되면 수확량이 증가한다. 도대체 질소 어떻게 줘야 되냐, 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정량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량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질소를 늦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늦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의 원칙은 농가분들이 잘 맞추세요. 웬만한 농가분들이 많이 주면 안 된다. 오케이, 적게 줘야지 하면서 적게 주십니다. 늦게 주면 안 된다. 오케이, 늦게 주면 안 되니까 빨리 줘야지 하면서 6월 전에 질소를 다 주시고 끊으시죠. 6월까지만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가 들어가서 병이 오고 착색도가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형태의 질소를 고르셨다라는 거예요. 요소태나 암모니아태는 결국에 사과가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질산태가 될 때까지 어쨌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이 걸리는 게 가수분해 질산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어쨌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건 시간이 걸린다니 어쨌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일주일 만에 될지 하루 만에 될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네 달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일찍 비료를 주고 질소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 질소가 암모니아태나 요소태 질소였다면 사과나무가 흡수할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질소가 들어가면 안 좋은
질소가 들어가서 안 좋아가지고 과일이 잘 안 익어버리고 안 빨개져 버리는 시기에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질소는 주자마자 흡수된 형태인 질산테질소가 과수류 쪽엔 제일 좋습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바꿔서 말하면 제가 완효성 비료를 왜 과수 쪽에 안 쓰려고 하시는지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착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을 주게 되면은 수확량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과일도 커진다고 하고요, 사과도 단단해져가지고 저장성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착색도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착색도, 착색도가 좋아진다고. 이 부분이 제일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실제로 인산을 주게 되니까 뭐 P형, P1, P2, P3가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 그 인산 시비량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산 시비량을 늘어나게 하니까 수확량, 프루딜드라고 하는 수확량이 증가하는 경향이고, 인산 시비량이 늘어나니까 프루트 사이즈라고 나오고 있죠. 과일의 크기도 증가하는 경향이고, 인산 시비량이 증가를 하니까 안 줬을 때랑 줬을 때, 안 줬을 때랑 줬을 때, 안 줬을 때랑 줬을 때를 비교를 하니까 뭔가 화방수도 많아지고 개화의 강도도 높아졌고 그런 이렇게 착과량도 많아졌다, 뭐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인산은 수확량과 사과 크기와 저장성을 좋게 만든다라는 걸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인산을 주게 되니까 프루트 컬러라고 하는 그 착색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저번 시간이랑 반대네요.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착색도가 떨어졌는데 인산을 많이 주게 되면 착색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인산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굉장히 중요한, 사과의 고품질 재배와 수확량뿐만 아니라 사과의 품질을 높일 때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 바로 인산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도 살짝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산과 저장성에 대한 건데요. 특히 사과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인터널 브렉다운이라고 불러죠. 인터널 브라우닝도 얘는 인터널 브렉다운인 것 같고 얘는 인터널 브라우닝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친구들이 인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적게 들어간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친구들이 확실히 저온 저장 기간에 로우 템퍼러처 브렉다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온 저장 기간에 뭔가 붕괴가 되고 내부가 갈변이 되는 이런 증상들이, 인산이 적게 들어간 부분은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저장을 하니까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저장 중에 이런 뭐 갈변이라든가 내부에 스펀지화가 생기는 거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인산을 꽤나 높은 농도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과일에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럼 인산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겠죠. 인산을 많이 줘서 과일에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온 저장 기간 동안 똑같은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인산이 저장성이랑도 관련이 있구나. 우리가 보통 저장성은 칼슘만 이야기하는데 칼슘뿐만 아니라 인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착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얘랑 똑같은 사과고 똑같은 날짜에 찍은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인산을 준 거고요, 얘는 인산을 안 준 거예요. 그 차이예요.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과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비타민 C 계통의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전구 물질이 PAL이래요. PAL이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P가 인산입니다라고 거짓말 치긴 좀 그런 것 같고 어쨌건 이 PAL이라는 합성 효소가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는데, 이 PAL의 P는 인산은 아니지만 어쨌건 PAL을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 인산이 들어가 있대요. 인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산을 공급하게 되면은 PAL이 많이 생기게 되고, PAL이 많이 생기고서 효소가 많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안토시아닌이 빠른 속도로 많이 생기게 되고, 안토시아닌이 빠른 속도로 많이 생겼으니까 사과에 빨간색이 빠른 속도로 잘 발현이 됩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 자체를 인산이 만들어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효소의 도움이 PAL이라는 효소의 조력 반응이 필요한데, 이 PAL이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PAL에 들어있는 건 인산이다. 인산이 들어가 있다. 인산이 공급해야지 PAL이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되니까 사과가 빨개진다라는 겁니다. 얘도 언젠가는 빨개져요. PAL이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될 테니까 빨개지긴 하는데, 이 친구가, 인산이 잘 들어간 친구가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강하게 빨개진다는 이야기. 우리가 착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인산이 정말 착색에 엄청 중요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부분 사진 한 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산 같은 경우를 어떻게 농가분들이 공급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잘못된 패턴으로 공급하는 게 최근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농가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밑거름으로만 인산 들어간 복합비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NK라든가 NK 칼슘만 주고 인산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 때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죠. 사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인산을 웃거름으로 줄 수 있는 인산 자체도 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웃거름 말고 이제 웃거름으로 줄 수 있는 인산이 포함된 뭐 NPK가 들어가 복합비료를 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녹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가 인산이 잘 들어가서 뭔가 사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인산이 들어간 영양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패턴대로 질소인산 가리가 들어간 복합비료는 밑거름으로 깔고, 그리고 웃거름 같은 계통은 뭐 NK라든가 NK 칼슘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공급을 하신 다음에 인산의 부족분은 그냥 영양제나 연면 시비로 채우시려고 하는 농법들이 지금 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쉽죠. 인산도 다량 원소입니다. 그죠? 비료의 3요소 질소인산 가리이기도 하고 다량 원소 6개 중에 인산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꽤나 많은 양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질소나 가리, 칼슘 혹은 마그네슘 혹은 황에 비해서 인산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질소보다 공급량 무조건 낮고, 칼륨보다 공급량 무조건 낮고, 칼슘보다 공급량 낮고, 마그네슘이랑은 좀 비슷할 것 같고 황이랑 비슷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황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해서 다량원소 중에 거의 뭐 꼴찌다, 공급량은 꼴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량원소랑 비교하면 미량원소 중에 제일 많이 공급돼야 되는 철이나 붕소 등이랑 비교했을 때는 인산이 훨씬 더 많이 양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인 거죠. 철이나 붕소같이 조금 들어가는 미량원소도 연면 시비로는 100% 양을 공급할 수가, 그렇게 공급하려고 하면 연면 시비를 굉장히 자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농경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미량원소조차도 우리가 연면식으로 100% 다 공급할 수가 없는데, 미량원소보다 100배, 1000배 많이 들어가는 인산을 연면식에 의존한다 라는 농법은 사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된 농법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는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사과는 인산 요구도랑 선호도가 높다. 왜? 인산이 들어가야지 빨개지니까. 인산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빨간 사과가 나오니까. 인산은 토양에서 이동이 굉장히 어려우며 지온이 낮을 때도 이온이 어렵고,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불용화가 되고 pH가 높을 때는 알미늄이랑 불용화가 돼가지고 어차피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인산은 어차피 뿌려도 이렇게 이런 원인 때문에 흡수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인산 밑거름으로만 할래, 밑거름으로만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웃거름 하는 게 아니라 연면 시비 할래 라는 계통의 농법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걸로는 다량 원소인 인산의 충분량을 다 공급할 수가 없다. 인산 연면 시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하게 공급 못하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잘 공급된 인산을 골라야 된다. 땅에 뿌렸을 때 잘 공급된 인산을 골라야 되고, 그게 저희가 여러 번 아주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폴리인산이었어요. 그래서 폴리인산의 장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잘 정리해놨는데요. 이 부분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어쨌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인산질 비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인산질 비료들. 이런 인산질 비료들은 물에 녹으면 무조건 정인산이다. 정인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는 겨우 2mm밖에 이동 못하고 1에서 2mm밖에 이동 못하고, 그리고 pH가 높을 때는 칼슘이랑 붙어버리고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달라붙어가지고 이동을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지 양분이 흡수가 되잖아요. 질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2cm, 4cm 막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흡수가 잘 돼요. 인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뿌려놓으면 하루에 2mm, 1mm, 2mm, 1mm 이렇게 이동을 하다는데, 좀 이동을 그래도 꾸준하게라도 해가지고 흡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 여기까지 이동하다가 갑자기 칼슘이랑 불용화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막 이렇게 좀 일부 가다가 갑자기 철이랑 불용화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또 조금 이렇게 일부러 가다가 막 알미늄이랑 불용화가 되어버리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칼슘이랑 불용화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돌달할 수 있는 인산은 없어져요라는 계통인 거죠. 이런 성질을 갖는 인산이 바로 정인산이라는 거. 이런 성질 없이 잘 이동하고 불용화가도 안 되는 인산이 바로 폴리인산이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땅에 이제 하얀 게 인산이랑 칼슘이랑 결합한 거예요. 얘는 인산이랑 지금 칼슘이랑 결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요. 안 했죠. 인산이랑 칼슘이랑 결합을. 깨끗하잖아요. 인산이랑 칼슘 결합했으니까 하얗게 모래 같은 거 생겼잖아요. 인산이랑 칼슘이랑 결합했으니까 하얗게 모래 같은 거 생겼으니까 인산 흡수 안 되겠죠. 그럼 이 사과는 어떤 사과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요런 사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런 땅, 인산이랑 칼슘이랑 결합을 안 하는 땅 같은 경우는 이 결합 안 한 인산이 과일적으로 잘 들어갈 테니까 어떤 사과가 형성되는 거예요? 요런 사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사과 키우고 싶으니까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산이랑 다른 양이온이랑 불용화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산은 다른 양이온이랑 불용화가 너무 쉽게 된다. 이 불용화가 안 되는 건 뭐밖에 없다? 폴리인산밖에 없다. 그러니까 폴리인산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요 그래프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뿌리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인산이 이동이 됐어야지 흡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인산이 이동이 됐어야지 흡수가 되는 거. 이게 사과나무 뿌리예요. 적인산 같은 경우는 표토에 많아요. 조금 한 5mm 내려가니까 적어지죠, 함량이. 5mm 더 내려가니까 더 적어져요. 5mm 더 내려가니까 더 적어지고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요. 왜요? 왜 이렇게 없다고요? 이동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이동을 하면서 계속 불용화가 되니까.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 진한 초록색 보시면은 표토나 심토나 똑같은 양이 존재하는 거 보시죠. 표토에 존재하는 인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토양 검정할 때 그 농가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어느 정도 땅을 한 30cm, 15에서 30cm 정도 파고선 땅을 이제 시로로 채취하신 다음에 토양 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표토에서 그냥 바로 파시니까 불용화된 인산들이 너무 많이 검출이 돼서 오히려 인산이 높아 보이는 그런 잘못된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토에 존재하는 인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산이 이렇게 뿌리가 있는 근권부에 근권부에 존재할 수 있는 인산은 정인산이 아니라 폴리인산이다. 결국에 폴리인산을 쓰셔야 된다. 폴리인산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인산을 전부 다 연면 시비로 공급하려고 하는 농법을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인산 같은 경우는 다량원소고 미량원소에 비해서 1000배, 100배 더 많이 흡수돼야 되는 양 1000배, 100배 덜 흡수돼도 되는 양분인 미량원소조차 연면 시비로 다 공급 못하니까 우리가 밑거름으로 미량원소 공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걔네보다 지금 1000배, 100배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인산을 밑거름으로 공급하고 웃거름을 안 한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웃거름을 안 하는 게 우리 농가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산의 잘못이었던 거고 인산의 잘못을 해결하는 물질이 바로 폴리인산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칼륨 얘기 드리고 또 칼슘에서 되게 신기한 이야기 있거든요. 칼슘 이야기도 드리고 여기 그럼 어떤 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기후위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백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분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흡수가 안 되고 물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엽록소의 합성이 잘 안 되고 엽록소의 합성이 잘 안 되니까 이 광합성 속도가 떨어집니다라는 거.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인 거죠, 독.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사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제 사과의 질소랑 인산 이야기하고 이제 칼륨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질소 부분은 저희가 질산태 질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산태 질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소는 들어가야지 수확량이 증가하고 많이 들어가게 되면 착색도가 떨어지는데 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안 좋은 거지만 늦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가분들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안 들어가게 하고 늦게 안 들어가게 하는 농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질산태 질소가 아닌 질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비료를 빨리 줬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분해가 되고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뀔 때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악조건, 악영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의 착색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했었던 거고 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인산은 어쨌건 제일 중요한 양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양분이다. 철보다 100배, 1000배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철조차도 훨씬 조금 줘야 되는 철조차도 연면 시비로는 다 공급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문제는 관행 농가분들이 인산은 밑거름에 다 주시고 웃거름 안 하시면서 연면 시비로 인산을 다 보충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인산을 웃거름 하셔야 되고 웃거름 하시는 인산은 흡수가 되는 형태의 인산이었어야 돼요. 흡수가 되는 형태의 인산은 폴리인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질산태 질소랑 폴리인산을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서 고르셔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칼륨 이야기하도록 하고 칼슘 이야기할 건데 사실 뭐 칼륨은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칼륨이 본질적으로 사과에 왜 중요한 건지 그 부분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좀 쉬어가는 편으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분 말씀 또 더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부분부터 볼게요. 칼륨은 수확량도 증가시키고 사과도 크게 만들고 품질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내성도 좋게 만든다. 질소랑 다르네요. 다 좋아요. 다. 안 좋은 게 없어요. 수확량도 좋아지게 만들고 크기도 좋게 만들고 당도도 높이고 착색도도 높이고 내성도 키워준다고 하는 거니까 안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칼륨은 이빠이 때려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편하게 이빠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칼륨을 정말 많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밑거름, 묵거름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료 다 끊고 황산가리나 인산가리 때려 부으시면서 막 당도를 높이시려고 색깔을 높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적정량이 있다라는 거죠. 뭐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칼륨은 어떤 친구랑 굉장히 심하게 경쟁을 하냐면은 칼슘이랑 굉장히 심하게 경쟁을 합니다. 칼륨이 중요해요, 칼슘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고르기 어렵긴 한데 사과 쪽은 칼륨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칼슘이 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칼슘 굉장히 매우 중요해요. 칼슘의 중요성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이 중요한 칼슘은 칼륨이랑 경쟁을 많이 한다. 근데 농가분들이 칼륨을 진짜 이빠이 때려주기 시작을 하면은 칼슘을 공급을 하더라도 칼슘이 잘 흡수가 되지 못해가지고 또 수확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수확량이 감소하고 병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고두병도 생기게 되고 알파파 그리닝도 생기게 되고 인터널 브렉다운도 생기게 되고 인터널 브라우닝도 생기게 되고 뭐 또 뿌리도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뭐든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칼륨 중요하다고 많이 줄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량을 가이드 받으신 다음에 적정량을 주셔야지 칼슘이 잘 흡수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칼륨의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수확량도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칼륨의 공급량이 증가를 하니까 산도, 환원당도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칼륨의 공급량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과일의 수확량도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토시아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요거 때문에 농사 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거가 잘 공급이 돼야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가 만들어지니까 90년, 91년 반복 실험을 해보면 칼륨의 공급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칼륨의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안토시아닌의 합성량이 증가하고 있다. 칼륨의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안토시아닌의 합성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토시아닌 부분을 어디서도 봤죠? 질소 부분에서도 봤고 인산 부분에도 봤어요. 질소 부분이 안토시아닌 합성을 방해하는 인자. 그러니까 질소를 주게 되면 안토시아닌이 잘 합성이 안 돼서 착색도가 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질소를 주게 되면 아니라 질소를 후기해 주게 되면 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 인산 부분에서 우리가 PAL이라는 안토시아닌을 합성하는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산이 들어가야지, P가 인산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인산이 들어가야지 P가 형성이 되고 P가 PAL을 만들고 PAL이 만들어져야지 안토시아닌이 합성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었고 칼륨은 그냥 직관적으로 칼륨 많이 들어가면 안토시아닌 많이 생기니까 사과 빨개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륨은 공급하면 좋다, 좋은데 많이 공급하게 되면 칼슘이랑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정량을 공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럼 정량이 도대체 얼마냐? 라는 부분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내성인데요. 칼륨을 공급하게 되면 스트레스의 내성이 강화되니까 내병성이 강화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칼륨 공급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죠. 칼륨 공급하게 되면 스트레스 내성이 강화되니까 내병성이 강화됩니다. 근데 반대로 칼륨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칼슘의 흡수량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내병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프루트 케이크 콘센트레이션, 과일에 칼륨이 많이 공급되게 되니까, 즉 우리가 칼륨을 많이 뿌렸으니까, 칼륨을 많이 연면시비하게 되니까 여기 스칼드라고 부르는 요런 사과죠. 요런 사과. 예, 요런 사과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윗줄에 칼륨의 긍정적인 역할이었죠. 칼륨 공급하게 되면은 요런 병들이, 요런 생리장애가 덜 온다라는. 여기 보시면은 칼륨과 칼슘의 비율입니다. 분자가 칼륨이고 분모가 칼슘인 거예요. 그래서 분자인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칼륨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겠죠. 칼륨이 많이 공급되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비터핏이라고 부르는 고두병, 요런 사과죠. 요런 사과의 발생 비율이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칼륨을 공급하게 되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생긴다라는 거는 칼륨 자체가 과일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칼륨을 공급하면은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되니까 과일 쪽에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또 두 가지였겠죠. 칼륨을 정량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과 두 번째 칼륨만 주지 말고 칼슘도 많이 줘야 된다. KCA였잖아요. 분자가 K이고 분모가 CA였습니다. 이 부분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네요. 높아지면 고두뼈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칼륨의 공급량을 정량 공급해서 낮춰야 되고, 반대로 분모인 칼슘의 공급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칼륨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낮추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출혈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고두병 때문에 당도나 색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칼륨을 헥타르당 200kg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헥타르당 200kg 공급하는 칼륨을 고두병 때문에 100kg, 50kg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200kg은 유지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줄여서 190kg, 180kg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적정량,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적정량은 얼마인지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건 적정량의 칼륨은 우리가 유지하고 줄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KCA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칼슘의 공급량을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칼슘의 중요성을 칼륨과 한번 엮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칼륨의 형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양분이 사과 나무에, 그리고 사과라는 과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양분들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 양분들의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그 형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지 현명하게 양분 관리 제품, 비료 제품들을 고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골라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질소의 역할, 질소의 장점, 질소의 단점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질소의 형태 세 가지,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말씀드리면서 질산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인산도 마찬가지로 인산의 역할, 장점, 단점, 그리고 아주 큰 장점인 PAL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인산은 크게는 수용성, 구용성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수용성, 속효성 인산, 구용성, 지효성 인산, 뭐 과성, 뭐 용과린, 용성인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어쨌건 그 모든 친구들은 녹으면 정인산이었고, 아닌 친구들은 폴린산, 정인산과 폴린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폴린산이 중요한 점, 폴린산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칼륨 차례예요. 칼륨의 역할, 칼륨도 빨갛게 만든다. 빨갛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칼륨을 많이 주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KCA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분자인 K 값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바꿔서 말하면 CA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내병성이 떨어지니까, 칼륨 부분에서는 칼륨을 낮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칼륨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칼슘을 더 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전제 조건은 우리가 칼륨을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줄이더라도 아주 조금만 줄여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건 이 칼륨을 공급할 때 이 칼륨의 형태는 크게 염화칼륨이랑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염화칼륨은 우리가 KCl이라고 쓸 수 있어요. KCl 써놓을게요. 그리고 황산칼륨은 K2SO4라고 쓸 수 있습니다. K랑 S라고만 쓰겠습니다. 2SO4는 생략하고 쓸게요. 질산칼륨은 KNO3라고 쓸 수 있습니다. KNO3는 끝까지 쓸게요. 네, NO3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글로 쓰도록 할게요. K랑 Cl, 염화칼륨은 칼륨 들어가 있는 거 공통이고, 칼륨 들어가 있는 거 공통이고, 칼륨 들어가 있는 거 공통이죠. 세 가지 물질 전부 다 칼륨이 들어가 있는 거 공통이에요. 칼륨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염화칼륨은 Cl,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황산칼륨, S가 들어가 있죠. 질산칼륨, 질산태 질소 NO3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았을 때 잘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과나무가 흡수하는 양분이 뭐가 있었지? 첫 번째로 질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인산, 그리고 칼륨 여기 있네요.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황 여기 있네요. 이렇게 6개의 다량 원소가 있었고, 미량 원소는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철 없어요, 궁소 없어요, 아연 없어요, 망간 없어요, 구리 없어요, 몰리브덴 없어요. 여기도 6개가 있었단 말이죠. 식물의 필수 영양 원소는 1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이외에 뭐 나트륨이나 염소를 일부 흡수하는 식물들이 있지만, 요거 이제 필수 미량 원소로 안 들어가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K랑 S가 들어가 있는 거, K랑 S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가 흡수하는 거 알겠고, K랑 NO3 같은 경우도 사과가 흡수하는 거 알겠는데, 사과가 흡수하는 거 알겠는데, K랑 CL 중에 K는 사과가 흡수하는 것 같은데 CL은 도대체 왜 넣어주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CL은 사과나무가 흡수하지 않는 염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흡수하지 못하는, 아주 제한적으로 흡수하는 염들이 지금 근권부에 KCl을 공급하게 되면 뿌리에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땅이 있고 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KS를 주게 되면은 이 KS, 가리랑 황은 없어져요. 왜요? 사과나무가 흡수할 테니까. 반대로 KCl을 주게 되면 K는 없어지겠죠. 사과나무가 흡수하니까요. 하지만 CL은 어떻게? 그대로 땅에 이런 형태로 남는다. 이런 형태로 남아가지고 흡수가 안 되고 땅에 EC를 높이는
이 현상을 우리는 네 글자로 염류장애 혹은 염류적이라고 불렀었다. 염류장애, 염류집적도가 일어나게 되면 뭐 역삼투압이 발생합니다. 물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양분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배수성이 나빠집니다. 공극이 없어지고 물리성이 낮아지니까 기공이 약해져 가지고 뿌리가 갈변되고 죽습니다. 뭐 이런 설명은 다 됐고, 어쨌건 흡수가 되지 않는 CL들이 많아지니까 염류장애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난다고요? 염화칼슘을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칼륨 형태 부분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부분은 황산가리랑 질산가리,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을 사과에 공급해야지 염화칼륨을 공급하면 안 된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는 염류집적도,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강도,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비율이 염화가리는 황산가리보다 2.5배나 높다. 그러니까 염화가리는 쓰지 말고 차라리 황산가리 쓰시거나 질산가리 쓰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MOP라고 하는 염화가리랑 SOP라고 하는 황산가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가리 주는 건데요. 염화가리 줬을 때, 황산가리 줬을 때 비교해 보면 수확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수확량의 차이가. 칼륨을 많이 줄수록 수확량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왜요? 칼륨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는 염소랑 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들어간 황은 흡수가 되지만 많이 들어간 염소는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염소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과일의 수, 과일의 착과 수를 살펴보았을 때, 이건 뭐 감자 자료긴 합니다만 어쨌건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과일의 착과 수를 살펴보았을 때 염화가리 준 부분이랑 황산가리 준 부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그리고 N테스터라고 하는 입이 얼마나 광합성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K2SO4 황산가리고 K7 염화가리였죠. 비율 보시면 됩니다. 100대 0 나온 거면은 염화가리 하나도 안 쓰고 황산가리만 썼다는 거고, 염화가리가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염화가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황산가리는 줄고 염화가리가 늘어날수록 입의 광합성 속도, 그러니까 광합성의 속도를 측정하는 건 아니고 염록소의 밀도를 측정하는 건데, 염록소의 밀도는 광합성의 속도랑 비례할 테니까요. 광합성의 효율이랑도 비례하겠죠. 광합성의 효율이 지금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CL이라고 적혀있는 염소 때문인 거고,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염화가리에서 기인하는 거니까 염화가리는 쓰시면 안 된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사과의 N테스터 결과 염화가리가 공급된 사과는 양분 흡수를 방해받았기 때문에, 양분 흡수를 방해받았던 이유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줬는데 염소가 무슨 사과나무를 공격해가지고 니네 염록소 생성하지 마, 염록소 생성하지 말고 니네 광합성 하지 마 라고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염소가 많이 있는 것만으로 사과나무가 다른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삼투압이라고 부르는데, 어쨌건 우리가 양분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흡수가 안 되고 물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록소의 합성이 잘 안 되고, 염록소의 합성이 잘 안 되니까 이 광합성 속도가 떨어집니다라는 거.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인 거죠. 독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독이 안 들어가 있는 황산가리나 질산가리 중에 골라야 된다. NPK를 보았을 때 이 NPK N이 질산태여야 하고 P가 폴리인산이어야 하고 K가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나 질산가리가 들어가 있는 물질로 골라야 된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칼슘의 역할이 정말 재미있는 편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요. 농사백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확량 증가하고 고두병 떨어지고 착색도 증가하고 과육의 칼슘량 증가하고 마감도 좋아지고 과피의 칼슘의 함량도 좋아졌다. 질산칼슘을 이른 시기부터 꾸준하게 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농사백단입니다. 자, 저희 사과 영상 계속 찍고 있었는데요. 사과의 질소, 인산, 칼륨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성분의 역할, 성분의 어떤 제형이 제일 좋을 거냐 라는 설명을 좀 폭넓게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시간부터 이제 칼슘 얘기를 드릴 건데,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과 자체에 칼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한국 농법 자체가 그렇게까지 칼슘을 많이 잘 신경 쓰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칼슘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칼슘이 사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것만 일단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수확량에도 영향을 끼치고 품질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나 품질 부분에서는 이제 과피의 마감 상태라든가 저장성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좀 높인다라는 거였죠. 옆에도 읽어보면 칼슘은 세포벽의 팩틴 결합을 강화해가지고 세포 간의 결합력을 높이며 작물의 경도를 높인다.
그래서 내병성이 높아지게 되고 과피가 좋아지게 되고 저장성도 증가하고 저항성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작기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칼슘의 공급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었던 게 두 가지 논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칼슘 자체가 체내에서 이동성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이 집적되어야 되는 새로운 기관, 싱크라는 표현 하겠습니다. 싱크라는 곳으로 칼슘이 이동될 때까지의 그 충분한 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좀 이른 시기에, 어린 시기에 대량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칼슘을 좀 이르게 공급해야 되는 거, 어린 시기에 공급해야 되는 건 이 세포벽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이 커지고 몸이 발달하는 과정, 작물이 커지고 발달하는 과정을 조금 둘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세포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비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포의 분열과 비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연속작과 과일이라든가 작물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 다 끝나고 세포 비대가 확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번갈아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논리에 맞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나뉘어진 다음에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세포 비대보다 선행해야 된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포가 분열될 때 제일 중요한 이벤트 자체가 세포벽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 8개가 되는 동안, 세포가 새로 생기는 동안 그 새로 생긴 세포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껍데기가 결국 세포벽인 거잖아요. 세포벽 같은 경우는 뭐 셀룰로스랑 헤미셀룰로스랑 뭐 리그닌이랑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긴 하지만, 주요한 물질, 세포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펙틴이었다. 펙틴 같은 경우는 칼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세포 분열, 펙틴을 잘 구성하니까 세포벽을 잘 구성하고 있고, 세포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세포 분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세포 분열은 세포 비대보다 선행돼서 이루어지는 조금 일찍 일어나는 이벤트니까, 우리가 칼슘을 좀 일찍 조기에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두 가지 논지에서 칼슘은 이른 시기부터 많이 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긴 하지만, 저는 사과 쪽에서는 칼슘이 수확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품질 쪽에서도 이제 과피 이렇게 과피 쪽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어로 쓰여 있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코르크 스팟이라든가 워터코어라든가 인터널 브렉다운이라든가 스칼드 현상이라든가 비터핏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두병으로 그림만 보더라도, 사진만 보더라도 쉽게 판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안에가 갈변되고 안에가 썩어지고 뭔가 외부 껍질이 갈색이 되어지고 뭔가 스펀지처럼 생겨버리고, 그리고 고두병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리적 장애의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칼슘의 결핍 증상과 연결이 된다. 칼슘을 잘 주면은 색이 예뻐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미관 상태가 좋아진다. 소비자들에게 잘 선택을 받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다 정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피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수확량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현율 보도록 할 건데, 발현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본 것처럼 뭐 이제 좀 얼룩덜룩한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부가 붕괴된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고두병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썩는 사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칼슘을 연면시비하지 않은 부분과 칼슘을 연면시비한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얼룩덜룩 사과라든가 내부가 갈변된다거나 아니면 고두병이 온다거나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다. 이거는 칼슘 공급의 본질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질소만 준 거랑 칼슘 나이트레이트 똑같이 칼슘을 같이 공급한 거 생각해보면 수확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세한 실험 결과를 인용해보면요, 질소만 준 거, 질산칼슘, 칼슘 같이 준 거, 인산이랑 질소 준 거, 그리고 복합비료 준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수확량이 칼슘 들어간 쪽이 제일 높았다. 그리고 고두병이 칼슘 들어간 쪽이 제일 낮았다. 레드 에어리는 착색도죠. 착색도도 칼슘 들어간 데가 제일 높았다. 마감 상태도 칼슘 들어간 곳이 제일 좋았다. 이거는 이제 껍질에 있는 칼슘의 양이에요. 껍질에 있는 칼슘의 양도 칼슘 들어간 데가 제일 높았고, 과육에 있는 칼슘의 양도 칼슘 들어간 데가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껍질에도 분포하게 되고 과육에도 분포하게 되니까 마감 상태도 좋아지게 되고, 착색도도 좋아지게 되고, 고두병은 적어지게 되고, 수확량이 증가하게 되더라. 칼슘을 꼭 공급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표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품질이 좋은
맛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맛이 아니라 보기 좋은, 색이 좋은, 그리고 마감 상태가 훌륭한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칼슘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농가분들이 칼슘을 잘 못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왜 칼슘을 잘 못 주고 계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런 류의 이제 칼슘을 주고 계셨었다라는 거죠.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칼슘은 사실 뭐 우리가 황산칼슘이라든가 탄산칼슘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밭의 pH를 교정하는 목표로 쓰이는 거지 칼슘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살펴보시면은 황산칼슘 같은 경우 칼슘 들어있고요. 그리고 탄산칼슘, 석회 같은 경우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얘네를 녹일 때 애초에 황산칼슘 1kg 녹일 때 물이 400리터 필요하고, 탄산칼슘 1kg 녹일 때 물이 6만 리터 필요한 걸로 보아서는 이건 용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용해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칼슘 공급의 용도로 쓸 수는 없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여가지고 이제 나중 영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석회류들이 밭의 pH를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칼슘 때문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산소라든가 수산화 이온 때문인 거고, 이 친구들은 농도가 적더라도 바로바로 H랑 붙어가지고 교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출되는, 여기서 녹아 나오는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과에 칼슘을 공급한다기보다는 밭에 무슨 뭐 물리성을 좋게 만들고 공극을 좀 크게 만들고 잎단 현상을 촉진하는 칼슘이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칼슘 공급은 안 된다 정도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건 결론은 이 석회류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칼슘 공급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석회류들 같은 경우는 칼슘 공급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였고, 칼슘 공급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좀 용해도가 높은 이런 제품들, 질산칼슘이라든가 염화칼슘 제품들을 좀 쓸 수 있었는데, 뭘 써야 될까라는 부분은 칼륨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과에 공급할 수 있는 칼륨의 종류를 정리를 한 적이 있죠. 일단 질산칼륨 정리했었고, 황산칼륨 정리했었고, 그리고 염화칼륨도 정리를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그러면 뭐를 공급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제가 딱히 안 드려도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황산칼륨이나 질산칼륨의 중요성에 대해서 칼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가 잘 먹지 않는 염소라는 친구, 여기 클로라이드라고 써있는 염소라는 친구, 이 친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았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칼슘도 염화칼슘 줄래, 질산칼슘 줄래라고 물어보았을 때, 질산칼슘은 칼슘과 질산트질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염화칼슘은 칼슘과 염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안 먹는 염소랑 같이 주는 것보단 잘 먹는 질산트질소랑 같이 주는 질산칼슘이 훨씬 더 좋다, 유리하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 실험의 결과도 칼슘 줬을 때 수확량 늘어요, 고두병 줄어요, 착색도 증가해요, 그리고 칼슘의 함량이 증가합니다 라는 이 실험의 결과도 질산칼슘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다. 그러니까 칼슘 공급할 때는 이 질산칼슘만한 소스가 없다라는 부분을 정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생육 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건 칼슘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육 후기에도. 생육 후기에 칼슘의 공급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뭐 잎과 열매의 칼슘 경쟁 때문에 기인하는 부분인데, 어쨌건 열매 쪽으로 칼슘이 가는 능력이나 확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후기에 칼슘을 더 잘 공급해야 되는데, 이때 농가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산칼슘을 공급하게 되면은 질소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후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질소를 안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질산칼슘을 쓸 수 있는 건지 여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질소도 후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소를 줄일 필요는 있지만 딱 잘라서 그냥 아예 안 주는 건 좋은 농법이 아니다. 그 부분은 질소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관행적으로 질소는 어느 시기 이후에 무조건 끊으려고 하지만 꽤나 중후기까지 질소는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줘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질산칼슘 말고 질소가 안 들어가 있는 형태의 칼슘 연면시비 제품으로 칼슘을 사과나무에 공급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라 쪽에는 그게 스타핏이라는 질소가 없는 천연 칼슘제, 식품 등급으로 사용되는 천연 칼슘제로 만든 야라의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용상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표는 이 표였던 것 같아요. 질산칼슘, 칼슘을 주니까, 특히나 질산칼슘을 주니까 수확량 증가하고
고두병 떨어지고 착색도 증가하고 과육의 칼슘량 증가하고 마감도 좋아지고 과피의 칼슘의 함량도 좋아졌다. 질산칼슘을 이른 시기부터 꾸준하게 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과나무에 좋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산칼슘 대용으로 쓸 수 있었던 염화칼슘이라든가 석회유황이라든가 석회 같은 경우는 좋은 칼슘의 공급원은 아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염류 집적도가 높은 염소가 들어가서 좋은 소스가 아니고, 석회유황이라든가 석회 같은 경우는 칼슘 공급은 못하는, 요게 말만 칼슘제지 말만 칼슘 비료지 칼슘 공급은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쓰는 게 의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칼슘을 주는 시기라든가 주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나와요, 100. 그러니까 농도를 진하게 칼슘제를 충분히 친다고 하더라도 100번 정도 연면시비 하셔야지 사과나무에 필요로 하는 칼슘의 양을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이거 사과나무의 칼슘 요구도를 10kg로 잡았는데 10kg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00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이어서 칼슘 두 번째, 사과나무의 칼슘 두 번째 영상을 찍을 거고요.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던 내용 짧게 정리해드리면, 칼슘은 사과나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칼슘 소스 중에 제일 쓰기 만만하고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 칼슘 나이트레이트 질산칼슘이다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산칼슘 외에 염화칼슘은 염소 때문에 쓰기 애매하고, 그리고 석회유황 같은 경우는 칼슘 공급 못하고, 석회인 탄산칼슘 같은 경우도 칼슘 공급 못하고, 고토석회도 마찬가지로 칼슘 공급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칼슘 공급 소스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칼슘의 이동성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칼슘 이동성 생각을 하면 칼슘은 체내에서 이동성이 느려요. 이동성이 느리니까 신엽이라든가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종자라든가 과일의 끝부분, 배꼽이라든가 끝부분이라든가 입의 끝부분, 입의 가장자리 부분이 좀 타거나 결핍 증상이 나가지고 노래지거나 까매지거나 갈색으로 변한다 정도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이제 그 시기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나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유과랑 성과를 나눌 거예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과가 점점 대가가 되는 추세이긴 한데, 그냥 50g이랑 220g 정도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20g 정도면 이제 충분히 수확이 가능한 사과나무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50g이랑 220g 비교할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 착과가 되고 나서 50g의 사과 열매가 50g까지 클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유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각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기가 이제 열심히 세포가 분열하는, 물론 세포 분열 위에 세포 비대도 일어날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세포 비대 일어날 거고, 하지만 그냥 전형적인 세포 분열기라고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그 이후 시기 50g 이상부터 수확까지, 그러니까 수확까지는 한 220g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전형적인 비대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는 세포 분열보다는 세포 비대가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겠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과 세포 비대, 세포 분열이 세포 비대보다 선행에서 일어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똑같이 칼슘은 물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느 시기건 간에 열매가 작건 열매가 크건 간에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는데요. 이 시기의 다른 점은 열매 사이즈뿐만 아니라 잎의 사이즈에도 있는 거예요. 잎의 개수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 시기에도 하나, 둘, 셋, 넷. 육아 이후에 비대기의 잎들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개수가 증가하지는 않으니까요. 아주 맞는 그림인 거죠. 이때 잎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잎이 크기가 커지는 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니까 크기를 커지게 그려보았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보았을 때, 칼슘이 이렇게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고, 칼슘이 물관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증산이 일어나니까, 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물이 메꾸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이 증산압이라고 하죠. 이 증산압에 의해서 물과 함께 칼슘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기랑 이 시기 비교해 보면은 이 유가기보다 비대기의 잎이 훨씬 더 크니까 기공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기공의 개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은 물과, 그리고 물과 함께 칼슘들이 집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각이 50g일 때랑 수확이 가능한 220g일 때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칼슘을 주고 똑같이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220g에 준 물과 칼슘은 잎 쪽으로 더 많이 가고, 50g 이전에 준 물과 칼슘들은 잎에도 가긴 하지만 과일 쪽에도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통해 흡수된 칼슘은 증산작용에 따라 물관을 통해서 잎뿐만 아니라 과일로 집적이 된다는 거죠.
이건 세포 분열기 얘기였고, 세포 비대기 같은 경우는 뿌리를 통해 흡수된 칼슘이 증산작용이 활발한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집적이 되는데, 증산작용이 활발한 기관은 바로바로 입이라는 겁니다. 왜요? 입에는 기공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입에 이미 집적된 칼슘은 과일로 재전류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좀 웃긴 거죠.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옆면시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과면시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과면시비를 하게 됐을 때 이 과피에 묻은 칼슘이 과연 내부로 들어갈 거냐, 과육까지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어쨌든 과면시비가 아니라 옆면시비를 해가지고 이 칼슘을 묻혀서 이 칼슘이 과일 쪽으로 들어가길 바란다는 건 사실 잘못된 이야기죠. 칼슘은 절대로 재전류되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공급된 칼슘이 그러면 아무 역할도 못할 거냐? 아니죠. 입에도 칼슘이 필요하고 줄기에도 칼슘이 필요하고 뿌리에도 칼슘이 필요한 거니까 각각 그냥 칼슘이 재전류되진 못하지만 묻은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묻은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되 내가 진짜로 필요했었던 과일 쪽으로 가지 않는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칼슘의 옆면시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애를 많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기 많이 넣어놨어야겠다. 많이 넣어놓기 위해서는 칼슘이 느리게 이동을 하니까 그 훨씬 더 이전의 시점에 질산칼슘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동의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뺏기기 전에, 이때는 뺏기기 전이잖아요. 이때는 똑같이 예를 들어 물 100리터 준다고 했을 때 과일 쪽으로 80리터, 잎 쪽으로 20리터 가는 시기라고 하면, 이 비대기는 100리터 똑같이 물을 주면 과일 쪽으로는 10리터, 잎 쪽으로 90리터가 가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일 쪽으로 물의 분배량, 과일과 잎에서의 물의 분배량은 과일과 잎에서의 칼슘 분배량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유곽이랑 비대기, 후기, 비대기에는 칼슘의 공급량이 다른 게 아니라 칼슘의 분배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분배 비율에 있어서 야기되는 이 과일의 칼슘 결핍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옆면시비, 재전류되지 않은 옆면시비로 100% 해결할 수는 없고, 이 안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안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때 저봤자 의미가 크게는 없다. 중요하지만 저봤자 어차피 뺏기니까, 분배량 자체가 다르니까 요 이전의 시점에 많이 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점에, 유곽이 이전의 시점에 밑거름의 형태건 관주의 형태건 꽃거름의 형태건 망개기 비료의 형태건 적과 후 비료의 형태건 어쨌건 질산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면시비 필요성 같은 내용인데요. 좀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과, 이게 데이 애프터 풀, 그러니까 만개 이후에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만개 이후에 시간이 진행이 되니까 이 생체중이 증가를 하겠죠. 생체중이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생체중이 증가를, 여기 보시면은 프루츠 프레쉬 웨이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게가 커지는 거예요. 사과의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과의 무게가 커지면은, 무게가 커진 만큼 사과의 칼슘 요구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사과의 칼슘 요구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오고, 이건 토양에 남아있는 칼슘의 양인데요. 토양에 남아있는 칼슘의 양은 꾸준하게 떨어지겠죠. 왜요? 토양에 고정이 되건, 아니면 작물이 흡수를 하건, 아니면 용탈이 되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씻겨 내려가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토양에 남아있는 칼슘의 양은 점점 줄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의 칼슘 요구는 높아지고, 이 점, 만나는 점이 지나버리면은 빨아먹을 수 있는, 즉 토양에 남아있는 칼슘의 양이 더 낮고, 과일이 필요로 하는 칼슘의 양이 더 많아지는 구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갭만큼 더욱더 심각하게 칼슘 결핍 증상이 야기가 될 것 같다. 이 시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효과가 빠른 옆면시비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면시비 한계를 반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옆면으로 공급된 칼슘은 절대로 재전류되지 않습니다. 라는 한계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려면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 토양에 남아있는 칼슘량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안 떨어지게 조금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다가 칼슘 줘가지고 올리고, 조금 떨어지다가 칼슘 줘서 올리고, 흡수시키다가 칼슘 줘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칼슘의 양은 떨어집니다. 왜요? 사과가 흡수했으니까요. 떨어질 때쯤에 질산칼슘을 추비해가지고 다시 칼슘 레벨을 높이고, 또 이제 떨어지겠죠. 사과나무가 칼슘을 흙에서 흡수하니까 떨어질 때쯤에 또 질산칼슘, 칼시니트를 추비해가지고 칼슘 레벨을 높이고, 이런 식의 관리가 옆면시비랑 병행될 때
칼슘 쪽의 공급의 효율에 있어서 훨씬 더 높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죠. 수용성 칼슘의 토경 시비량을 증가시켜서 꾸준하게 수용성 칼슘을 땅으로 줘가지고 성숙기 이전까지 항상 사과의 칼슘 요구량보다 이 파란색보다 토양에 잔류한 칼슘의 양, 이 빨간색 그래프가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면시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면시비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연면시비 말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성숙기 이전에 칼슘을 공급하는 것은 토경으로 합시다. 그리고 성숙기 이후에 칼슘을 공급하는 것은 연면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면시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연면시비 되게 좋아하고 저희 제품 중에 연면시비로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칼슘 제품이 있어서 제가 연면시비를 하지 말자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옳지도 못한 거고 사실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면시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건데요. 일단 토경이 연면시비에 비해서 칼슘 공급 효율이, 칼슘 공급의 가능성, 능력이 50배는 높다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칼슘 연면시비를 줄 수 있는 칼슘 양이 얼만큼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이렇게 딱 켜가지고 뭐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 영양제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만 한 20%짜리 칼슘제가 있다고 할게요. 20%짜리 칼슘제 1리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1리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리터에 20%짜리 칼슘인 거니까 실제로 1리터 제품을 다 쓰게 되면은 이 칼슘의 양이 200g 정도가 나오는 거겠네요. 200g. 그리고 이 300평 기준으로 이 칼슘제를 한 300ml 정도 쓰는데요. 이거 그냥 편하게 500ml 쓴다고 조금 하겠습니다. 300ml보다 더 많이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 1리터에 20%짜리 칼슘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 500ml 썼기 때문에 실제로 칼슘 공급량이 100g 정도 되는 거네. 한 번 칼슘을 연면시비해 주신 100g이 되는 겁니다. 네. 칼슘이 사과나무에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10kg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0kg를 100g으로 나누면은 10kg 나누기 0.1 100g을 해주면은 100 나와요. 100. 그러니까 농도를 진하게 칼슘제를 충분히 친다고 하더라도 100번 정도 연면시비 하셔야지 사과나무에 필요로 하는 칼슘의 양을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이거 사과나무의 칼슘 요구도를 10kg로 잡았는데 10kg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00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안 가더라도 연면시비를 가지고 칼슘의 공급량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경과 연면시비는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경 같은 경우는 성숙기 이전에 다량을 최대한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성숙기 이후의 칼슘은 연면시비로 이 갭 자체가 작게 최대한 작게 유지가 되는 거 갭이 없게 유지를 하는 거는 토경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 이 작은 갭 혹은 없는 갭 이 역전된 갭 자체를 메꿔주는 거는 연면시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경으로 공급된 칼슘은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조기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대기 이전에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놓읍시다 라는 거고요. 연면으로 공급하는 칼슘은 과피를 통해서 흡수가 가능하긴 하니까요. 이거는 과면시비를 이야기한 거네요. 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면시비 같은 경우는 입으로 들어간 칼슘은 제전류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과피를 통해서 흡수가 가능하니까 후기의 공급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소가 없는 질소 프리 형태의 야라, 비타, 스탑빛 같은 제품들, 질소가 들어가지 않고 칼슘이 잘 흡수가 되는 형태의 제품들이 후기에 들어갔을 때 좀 유리한 게 있는 거겠죠. 실제로 연면시비하면 얼마나 좋아지냐라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뭐 양 자체를 바꾸진 않고 횟수를 바꿔보았습니다. 연면시비를 안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양을 2번으로 나눠서 했을 때, 한 번 양을 3번으로 나눠서 했을 때, 한 번 양을 4번으로 나눴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고두병의 발생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과육에서의 칼슘 함량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과피에서의 칼슘 함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네요. 조금 안타까운 점은 과피의 칼슘 함량이 과육의 칼슘 함량보다 모든 경우에 다 높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에 직접 뿌린 칼슘조차도 과피를 통과해서 과육으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칼슘의 이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묻은 칼슘이 과일로 가진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의 영역이었고 과일에 묻은 칼슘은
과피를 통해서 과육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조금은 갑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중요한 점은 나눠서 할수록, 쪼개서 할수록 점점 지표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두병 같은 경우 3번, 6번, 9번 나눠서 했을 때 점점 고두병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3번, 6번, 9번 나눠서 칼슘 연면 시비했을 때 과일의 칼슘 함량은 또 반대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100g 과일로 비교를 한 거고 100g 과일로 비교를 했고 이 칼슘의 과일의 함량은 지금 5.5mg 정도의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이 색칠해 놓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냐면 칼슘을 공급하는 방법인 그러니까 토양에 뿌리는 거 혹은 녹여가지고 토양에 관주하는 거랑 연면 시비를 비교해 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연면 시비도 장점이 있고 토양 시비도 장점이 있고 토양 공급도 단점이 있고 연면 시비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면 시비가 만사답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농가들이 칼슘제 자체만 강조하고 있는데 칼슘제는 사용해야 되는 물질이긴 하지만 칼슘제 이전에 칼슘제보다 훨씬 더 강조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잘 써야 되는 부분은 토양에 공급하는 나이트라보 같은 질산칼슘이라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다른 칼슘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연면 시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어린 시점인 육아기에 충분히 칼슘이 과일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 시점 이전부터 우리 질산칼슘을 땅에 많이 뿌립시다. 나이트라보를 뿌립시다. 예,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다시 또 칼슘 영상이네요. 이게 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농가분들이 제일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또 칼슘이기도 해가지고요. 그 칼슘 영상을 또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되게 내용이 방대하긴 합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과일 쪽에 칼슘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냐 100g 과일 기준 100g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몇 미리그램이 들어가야 되냐 봤을 때 질소가 25mg 인산이 11mg, 칼륨이 100mg, 칼슘이 5.5mg, 마그네슘이 5mg, 황이 4m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꽤나 높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일 쪽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나무 쪽에 들어가야 되는 양, 과일 쪽에 들어가는 양부터 보도록 하면은 질소는 나무 쪽에 45파운드거든요. 에이커 기준으로 45파운드.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어쨌건 단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경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질소가 한 62 정도 공급되었을 때 분배가 과일 쪽으로는 17 그리고 과일이 아닌 쪽으로는 45 분배가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좀 반대로 21 정도 공급이 됐을 때 과일 쪽으로 8 공급이 되고 나무 쪽으로는 13이 공급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일은 칼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일 쪽으로는 70, 나무 쪽으로는 70 이상의 100일이 공급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칼슘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공급된다고 하면은 과일 쪽으로는 4, 나무 쪽으로는 35. 마그네슘 같은 경우 15 공급된다고 치면 과일 쪽으로 4, 나무 쪽으로 12. 황 같은 경우 10 정도 공급되면 과일 쪽으로 2, 나무 같은 거 8.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칼슘 이 친구가 진짜 골 때리는 친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 40 중에 겨우 4밖에 지금 10%라고 제가 해놨죠. 10%만 전체 공급량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과일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체 공급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로 가는 양 그리고 과일로 가는 양을 비교했을 때는 나무로 가는 양이 과일로 가는 양의 10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일로 가는 양이 고작 10%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요거랑 다른 친구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나무로 가는 양이 과일로 가는 양이 나무로 가는 양의 한 40% 수준, 인산도 60% 수준, 칼륨은 70% 수준, 칼슘이 10%, 마그네슘이 30%, 황이 35%로 제일 낮은 거, 제일 확고부동하게 낮은 거는 누가 뭐래도 칼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 칼슘은 정말 과일로 잘 가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 정말 과일로 가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건데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면은 정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칼슘은 증산에 의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 증산 같은 경우가 증산압이 세게 걸리는 기간은 과일이 아니라 잎이니까 특히나 육아기가 넘어간 비대기로 진행되었을 때는 칼슘이 다 잎으로만 가고 과일 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연면 시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어린 시점인 육아기에 충분히 칼슘이 과일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 시점 이전부터 우리 질산칼슘을 땅에 많이 뿌립시다. 나이트라보를 뿌립시다. 칼시니스트를 물에 녹여서 줍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 부분도 저희가 인 영상에서 말씀하고 넘어갔지만 질소보다도 높고요. 칼륨보다는 낮고요. 다른 어떤 마그네슘, 황, 다량 원소, 미량 원소 구분했을 때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쪽에 품질이건 당도건 과일의 무게건 간에 어쨌건 많이 들어간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확실히 칼륨이었는데 칼륨만큼 들어가는 친구가 과장 조금해서 칼륨만큼 들어가는 친구가 바로 인산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비료 생각할 때 보통 사과하시는 분들께서 웃거름 하실 때 NK 형태의 비료들 많이 주시는데 요것도 그거 생각하면 좀 잘못된 패턴이었던 거죠. 우리는 수확물인 사과의 품질이 중요하고 사과의 품질 같은 경우는 칼륨 1등, 인산이 2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엔 오히려 칼륨과 인산이 더 중요하게 추비의 소스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패턴으로 NK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기서 좀 우리가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어쨌건 건강한 사과나무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더 공급돼도 되는 최소한 100g의 사과나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5.5mg의 칼슘은 공급돼야 된다. 200g의 사과를 따기 위해서는 11mg의 칼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과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동소라든가 아연이라든가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요 부분 칼슘이 진짜로 잘 안 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러면 칼슘은 어떻게 과일로 가냐 라는 부분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칼슘은 이제 땅에 솔루션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솔루션의 형태가 중요해요. 솔루션. 그러니까 뒤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칼슘이 그냥 불용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용해된 솔루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용해된 솔루션 상태의 칼슘은 이제 매스플로우라는 그러니까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기작으로 뿌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건 질소랑 비슷한 거여서 토양 안에서의 칼슘의 이동 속도는 나쁘지 않아요. 토양 안에서 칼슘의 이동 속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move up with water, 그러니까 물관으로 물과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식물 흡수돼서 물과 함께 이동을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증산에 좀 지배적이다, 의존적이다. 물이랑 이동을 하니까 물을 이동시키는 건 결국에 증산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해야지만 물이 잘 빨려 들어가고 그래야지 칼슘도 잘 흡수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이 증산이 낮다. 당연하죠. 과일이랑 잎이랑 비교해보면 뒤에 잎 같은 경우는 증산이 높으니까 대부분의 칼슘을 가져간다. 당연히 잎이랑 과일이랑 뭐가 더 구멍이 많아, 뭐가 더 기공이 많아라고 하면 기공 자체가 그 잎의 뒷면에 있는 애니까 당연히 잎 자체의 기공이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잎이 대부분의 물과 칼슘을 가져간다는 건 너무 지배적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보시면은 칼슘은 원웨이, 그러니까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만 이동을 한다는 거죠.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우리가 옆면십이 묻힌 이 잎에 있던 칼슘이 과일 쪽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칼슘이 어디서 오냐라는 부분이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칼슘 양 요 정도로 볼게요. 무슨 이게 알칼리성 토양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건 그 에이커 기준으로 요 정도의 양,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한 3만이라고 할까요? 3만 정도, 단위는 모르셔도 됩니다. 3만 정도의 칼슘이 원래 있었대요, 땅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exchangeable 칼슘이라고 나오죠. 이게 교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랑 땅에 있지만 이게 뿌리털로 교환이 가능한 건 다른 거니까요.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칼슘은 5만에서 갑자기 5천으로 확 줄어듭니다. 10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5천 정도의 양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뿌리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야 되잖아요. 소일 솔루션 칼슘이라는 표현을 쓰죠. 소일 솔루션 칼슘.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칼슘은 5만에서 5천에서 100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다음 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fertigated zone, 뿌리 주변에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될 거 아닙니까? 뿌리 주변에 있어야지. 뿌리 주변에 이온화되어서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칼슘은 30밖에 남지 않는 5만에서 시작했을 때 계산 귀찮으니까 6만이라고 할게요. 6만에서 시작했을 때 30밖에 안 남는 6만에 30이면은 2000분의 1인 것 같은데 2000분의 1이면은 0.05%인가 계산은 각자 좀 해보시고 0.05%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6만 중에 30만 남는 거예요. 내 땅에는 칼슘이 많아.
나는 땅에 석회를 많이 뿌렸어. 뿌리면 뭐예요? 이 칼슘은 지금 토양에 결합되어져 있는, 토양의 물리성만 개량하고 있는 칼슘입니다. 그 칼슘 중에 실제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칼슘은 교환이 가능한 칼슘이어야 되고, 물에 녹는 칼슘이어야 되고, 물에 녹은 상태에서 근권부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6만이 아니라 30으로 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이 30의 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이런 과정, 토양에 이렇게 불용화된 칼슘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 포기하고 연면시비만 합시다 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 안에서 이 30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 5만을 높여볼까, 혹은 5천을 높여볼까, 100을 높여볼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일 솔루션 칼슘을, 그러니까 녹아져 있는, 녹을 수 있는 형태의 칼슘을 100이 아니라 1000, 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애초에 불용화된 6만의 칼슘에서는 30밖에 흡수가 안 되지만,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온화가 가능한 형태의 칼슘은 100 중에서 30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내가 물에 녹는 형태의 칼슘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중에 30%는 흡수가 된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100에 30이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본 거고, 50에 30이면 60%가 되는 거고, 뭐 30에 30이면 100%가 되는 거여서 이게 뭐 몇 퍼센트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건 100에 5겠네요. 100에 5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0에 5면 5%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쳤을 때 이 5%를 포기할 거냐, 포기하고 다 연면시비로 갈 거냐라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면시비로 절대량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때 같이 계산해 보았죠. 20%짜리 빡세게 주더라도 뭐 100번을 줬어야 됐나요? 1000번을 줬어야 됐나요? 계산 결과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계산을 같이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연면시비, 입에 들어간 칼슘은 과일적으로 제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땅에는 칼슘이 있어야 된다는, 연면시비로 다 우리가 보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칼슘을 석회 형태로 공급할래, 칼슘 불용화된 상태를 많이 줄래, 그거보다는 이온화가 가능한 나이트라보 칼시니트를 주는 게 낫고, 이온화가 가능한 나이트라보 칼시니트를 꾸준하게 줘서 이 100을 1000으로 만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어가지고 2페이지 정도, 이어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220g은 지금 성체의 사과나무고요. 50g은 유과의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개했어요. 만개하고 나서 50g이 될 때까지, 프루틀렛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개하고 나서 50g이 될 때까지 사과나무가 기후에 따라 다릅니다. 품종에 따라도 다르고요. 뭐 아오리는 훨씬 빠른데 뭐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개하고 나서 50g의 유과기까지, 50g이 될 때까지, 프루틀렛이 될 때까지 2달이 걸린대요. 2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50g부터 220g이 될 때까지 또 2달이 걸립니다. 이 2달 동안 50g 크는 거고요. 2달 동안은 170g 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훨씬 더 후기에,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보다 세포가 비대하는 시기에 훨씬 더 빠르게 생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신기한 사실은 이 2달 동안 칼슘의 50%가 과일 쪽으로 들어가고, 이 2달 동안 칼슘의 50%가 과일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50g, 220g의 길이 차이가 있겠죠. 칼슘의 집정량을 살펴보시면 반, 그리고 220g은 정확하게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정사각형 가까운 모양이지만, 이 친구는 사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니까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 50g까지는 칼슘의 농도가 나쁘지 않아요.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220g 정도가 되어지면은 크기는 커지지만 칼슘이 공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50g까지 칼슘이 5mg 들어간다고 했으면은 50g 될 때 5mg 들어간다고 하면은 100g 될 때 10mg 들어가면 이게 균형 있게 들어가는데, 50g에 5mg, 220g에 10mg가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50g 5mg 때는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오지 않지만 220g 10mg일 때는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50g 5mg보다 220g 10mg인 시기를 칼슘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때 신경을 쓰는 칼슘은 연면시비여야 한다라는 점인 거예요. 220g 10mg는 생육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을 이빠이 열심히 준다고 하더라도 과일까지 들어갈 확률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바꿔주면 좋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칼슘의 레벨을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내려가게 되면 한 이쯤 내려가겠죠. 여기 220g일 때 칼슘이 이만큼 들어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 그래프를 아예 위로 올리자라는 거. 그래프의 모양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초기에 칼슘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밑거름, 만개기에 주는 꽃거름, 그 이후에 혹은 그 이전에 주기적으로 주는 칼슘 관주용 제품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려요. 그게 돼야지 지금 바닥에 깔린 이런 칼슘 레벨이 위로 올라가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나이트라보를 꾸준하게 땅에 뿌리고 칼시니트를 녹여가지고 꾸준하게 관주를 하셔야지 이 그래프의 모양이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타핏을 주기적으로 후기에 220g 시기에 연면 시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50g 시기에 칼슘제를 공급하는 거는 돈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제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칼슘제 자체도 돈이 들잖아요. 우리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기에는 칼슘 레벨이 과일 쪽에 충분한 편이니까 이때는 칼슘 영양제 쓰지 말고 220g에 가까워질 때 씁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돈을 아껴가지고 차라리 이 그래프의 모양을 위로 올립시다. 그러니까 나이트라보 칼시니트를 줍시다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칼슘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좀 신기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칼슘은 요것처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 쪽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지 않으니까 공급의 중요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설명드린 이런 그림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칼슘을 좀 이제 연면시비뿐만 아니라 연면시비가 아닌 토양으로 공급하는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칼슘 영상이 안 끝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칼슘 얘기를 드리면서 칼슘 얘기 끝나고 나가지고는 다른 양분들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칼슘에 비료를 줘야 돼, 어떻게 사과에 비료를 줘야 되는지,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양분들 필요한 것도 여기서 이제 양분의 필요 양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으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가원의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칼슘 연면시비를 안 하게 되면 초기에도 칼슘이 반이나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칼슘은 어떻게 공급하냐? 기비 혹은 꽃거름 혹은 젖가 후에 하는 그런 추비, 이럴 때 밑으로 칼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두병 오고 칼슘 결핍 증상 오고 동록 오는 겁니다.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의 연면시비는 후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어가지고 마지막이죠. 이제 사과 칼슘편 마무리할 거예요. 칼슘 얘기가 참 많이 방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칼슘 연면시비로 절대로 다 충족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야라도 스타핏이라는 식품 등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등급으로 또 원료가 이미 분류가 되는 굉장히 좋은 칼슘제를, 순도가 높은 칼슘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칼슘 연면시비제 스타핏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스타핏이라는 연면시비제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사용량을 좀 줄이고 밑에 까는 칼슘을 대량으로 넣는 행위가 실제적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원희작들 과수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같이 오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저희 했었던 이야기죠. 좀 육아기, 한 40에서 50g 육아기 동안 집적되는 칼슘의 양이, 그리고 216, 대가 이제 수확 직전이죠. 수확 직전에 집적되는 칼슘의 양이랑 거의 비슷하다. 실제로 보시면은 칼슘의 양은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45g 안에 칼슘이 4.1mg 들어있고 216g의 사과 안에는 칼슘이 12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램당, 사과의 무게당 칼슘 함량을 보면 초기가 오히려 더 높다. 그러니까 초기는 좀 집중적으로 칼슘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냐면 증산작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육아인 사과에 달려있는 나뭇잎들이랑 수확 직전에 대과인 사과에 달려있는 나뭇잎들을 비교하면, 그 그림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육아인 사과에 달려있는 나뭇잎이랑 대과인 사과에 달려있는 나뭇잎들을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비교 한번 해보시면 육아기 때는 칼슘을 입에 좀 덜 뺏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잎들이 작다 보니까 기공도 조금 있을 거니까 증산작용이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덜 걸릴 테니까 칼슘을 입으로 덜 뺏기게 되는데, 후기가 되면 대가 옆에 있는 큰 나뭇잎들의 칼슘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되니까 후기엔 오히려 칼슘의 집적률이 낮아지게 된다. 물론 육아보다는 대가 쪽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단위 면적, 단위 무게로 따지면은 육아일 때 훨씬 더 칼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 결국 연면시비는 육아기일 때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 대가 시기라는 거예요.
대가시기에 집중적으로 칼슘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아셔야 되는데 무게가 실제로 무게가 2배가 될 때, 사과의 무게가 4배가 될 때, 사과의 무게가 4.4배 적혀 있죠. 4.4배가 될 때 실제 그러면 칼슘의 양도 4.4배가 되는 게 이치해 봤는데, 보시면은 칼슘의 무게는 4.1에서 11.8로 3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4배 넘게 커질 때 그 사과 안에 들어있는 칼슘은 3배도 커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아기일 때 잎과 육아의 칼슘 경쟁과 대가기일 때 잎과 대과의 칼슘 경쟁에서 육아는 좀 칼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칼슘을 그나마 가져가는데 대과는 칼슘 경쟁에서 잘 이기지 못하니까 칼슘을 많이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4.4배 사과의 무게가 커질 때 실제로 사과의 무게가 4.4배 커질 때 칼슘 양은 4.4배가 아니라 채 3배도 안 되게 한 2.5배 정도밖에 집적되지 못한다. 그럼 남은 거 4.4만큼 커져야 되는데 2.5만큼밖에 안 커졌으니까 뭐 오겠어요? 당연히 이때 고두병 오고 칼슘결핍 증상 오고 동록 오는 겁니다.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후기에 많은 양의 칼슘, 많은 횟수의 칼슘의 연면 시비는 후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목도 From 50g to harvest가 50% 에디셔널 칼슘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가지고 요때 칼슘 50% 들어가고 요때 칼슘 50%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크기가 다르잖아요. 어릴 때 50% 들어가는 거랑 클 때 남은 50% 들어가면 클 때 칼슘 결핍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겠죠. 연면 시비는 무조건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면시비제 비싸죠. 칼슘 연면시비제. 다른 뭐 생리활성제 연면시비제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사실 다른 비료 제품들에 비하면 연면시비 영양제 제품 어쩔 수 없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가성비가 좋은,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칼슘 영양제 제품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초기에 쓰는 것보다는 후기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이치에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초기에 연면시비, 칼슘 연면시비를 안 하게 되면 초기에도 칼슘이 반이나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칼슘은 어떻게 공급하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기비 혹은 꽃거름 혹은 젓가 후에 하는 그런 추비, 이럴 때 밑으로 칼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밑으로 공급되는 칼슘은 결국에 잎과 과일의 경쟁을 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어린 시기에는 칼슘이 들어갑니다. 밑으로 넣어주는 칼슘도 들어가요. 하지만 후기 같은 경우는 밑에 칼슘을 넣어주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라 밑에 칼슘을 넣어주더라도 대부분의 칼슘이 입으로 갑니다. 물론 일부의 칼슘이 과일로 가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넣어주는 방법 기작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육아는 칼슘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경쟁력이 있고요. 대가 같은 경우는 칼슘,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서 물관으로 이동된 칼슘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좀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기 전에는 칼슘을 대량으로 뿌리에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육아기 이후에는 중요하지만 칼슘을 밑에다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을 관주로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다? 연면십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꼭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연면시비로 많이 하는 계통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칼슘제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규산제라는 것도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뭐 많이 쓰진 않지만 뭐 식물성 오일 제품들, 뭐 이제 병해충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식물성 오일 제품이나 왁스 제품도 유행을 하고 있고, 아미노산 제품들은 대부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해조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믹이나 풀빅, 특히나 풀빅 제품들, 풀빅산 제품들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칼슘, 규소, 뭐 식물성 오일 같은 거는 잘 안 쓰시니까 제외할게요. 칼슘, 뭐 규소, 미량요소, 해조제, 아미노산, 풀빅 뭐 이렇게 6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6개 중에 칼슘은 좀 괴를 달리합니다. 칼슘은 질소, 인산, 칼륨, 황, 마그네슘과 함께 식물에 아주 많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다량 양분으로 꼽히잖아요. 이 다량 양분 자체를 사실 연면시비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의 패턴을 이해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다량 원소니까 연면시비로 다 공급 못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밑에다 깔아야 된다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칼슘의 집정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0g의 사과를 기준으로 할게요.
220g의 사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칼슘이 11mg 들어있는 사과가 있을 거고 칼슘이 13mg 들어있는 사과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100g 단위로 치환을 하면 칼슘이 5mg 들어있었던 거고 칼슘이 5.9mg 들어있었던 겁니다. 뭐 요거나 비슷한 차이인 것 같은데 요거로 보시죠. 그러니까 대과 수확이 임박하고 있는 사과의 칼슘이 11mg과 13mg 겨우 2mg 차이입니다. 20%가 채 차이가 안 나는데 20%가 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여기 보시면은 리스크 오브 디피션시라고 하다. 그러니까 칼슘 결핍 증상이 벌어질 가능성, 위험성입니다. 칼슘 결핍 증상 너무 많이 있죠. 우리 다 정리하고 넘어갔었잖아요. 스펀지가도 있었고 뭐 동록도 있었고 사과에 굉장히 흔한 고두병도 있었고 내부에 갈변 증상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었죠. 뭐 낙과도 있었고 열과도 있었고요. 그 다양한 칼슘의 결핍 증상들이 나타날 위험성이 11mg 들어있을 땐 무려 30%인데 13mg 들어있을 땐 10%로 준다라는 거예요. 2mg밖에 차이 안 나요. 공평하게 퍼센트로 할게도 20%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칼슘이 20%만 더 사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칼슘 결핍의 위험성으로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질 확률이 무려 20% 넘게, 그러니까 3배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11mg 넣어주는 거에서 조금만, 아주 몇 번만, 혹은 다른 농작업 한 번만 더하면 11mg의 칼슘이 13mg로 바뀝니다. 그렇게 한 번만 노력을 했을 때 바뀌는 걸로 위험도를 3분의 1, 무려 33%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11mg에 안주하지 말고 13mg까지는 가야 된다. 물론 뭐 15mg까지 가면은 그 위험성이 2%밖에 안 되니까 15mg까지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가야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요게 어려우면은 우리 15mg까지 안 가더라도 13mg까지 조금만 사과에 칼슘을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자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 언제였죠? 유각이었죠. 비대기에 칼슘 넣어줄래? 유각기에 칼슘, 그러니까 착색기에 칼슘 넣어줄래? 유각기에 칼슘 넣어줄래? 하면은 당연히 유각기에 칼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무게의 차이는 거의 4배의 차이가 나지만 칼슘은 거의 동량이 들어갔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유각이 전까지 들어가는 칼슘이 진짜 효율적으로 잘 이동하는 칼슘인데, 유각기까지는 다행히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다음에 물관으로 이동시킨 칼슘을 과일이 먹을 수 있다. 쉽게는 아니지만 먹을 수 있다. 대과일 때 비교해서 잘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밑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11mg, 과일 안에 11mg 들어있던 칼슘을 13mg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방법의 첫 번째는 무조건 유각이 이전에 밑으로 칼슘을 다량 공급하셔라. 나이트라보라든가 칼시니트 같은 제품들, 나이트라보를 땅에 뿌리시건 칼시니트라는 제품을 물에 녹여서 관주하시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유각 이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면시비겠죠. 근데 연면시비는 어쨌건 비대기 이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원투펀치 가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사실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등급으로 사용되는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작물에 해가 없는, 뭐 비해가 없는, 그리고 전착제, 확산제, 침투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야라에 믿고 쓰실 수 있는 칼슘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수확 후에 그러니까 꽃눈에 시비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면시비는 잎 옆자를 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꽃눈 같은 경우는, 눈 같은 경우는 아자 써서 아면시비 이런 용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린 이제부터 아면시비라고 합시다.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사실 유과랑 잎의 경쟁, 대과랑 잎의 경쟁도 보실 수 있는데, 또 보실 수 있는 게 한 번 올라간 칼슘은 화살표가 다 위잖아요. 위, 그죠? 화살표가 전부 다 위로 되어 있죠. 위로.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칼슘은 과일로 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쎄 빠지게 칼슘을 연면시비해봤자 이 잎으로 들어간 칼슘은 잎을 건강하게 하지만 과일 쪽으로 재전류되는 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눈에다, 그러니까 수확 후에, 근데 이미 꽃눈은 있잖아요. 내년도 꽃눈은 이미 다 분화되어 있으니까 수확 후에 눈에다 직접 칼슘을 공급을 하면은 이 눈에 공급된 칼슘,
혹은 입에 공급된 칼슘이 이땐 좀 이동을 하니까 입에 공급되거나 눈에 공급된 칼슘은 그 자리, 눈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후년도에 개화가 될 때도 이 꽃에도 칼슘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 꽃은 뭐가 돼요? 결국에는 이제 사과가 됐잖아요. 사과에 손쉽게 들어가 있으면 칼슘의 공급원이 된다는 거죠. 이건 외국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수확 후에 목면시비를 한다거나, 뭐 목면시비를 한다는 게 꽃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목면시비로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요소였던 것 같아요. 최근엔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에 논법서에 나올 정도로 요소질을 수확 후에 목면시비 하시면서 이게 감사시비다! 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것도 싫어하죠. 감사시비의 저장량분은 질소뿐만이 아니라 인산, 가리, 마그네슘도 저장이 되니까 복합비료 형태로 공급을 하셔라 라는 가이드를 드렸었던 적이 있고, 그거랑 다르게 칼슘은 감사시비의 개념으로 준다라기보다는 눈에 저장시키는 개념으로 연면시비를 이렇게 때려주면은, 연면시비를 해주면은 후년도의 꽃에, 그리고 꽃에서 수정된 열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수확 후에 좀 한번 시도해 봄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데 좀 영어라 죄송하지만 그냥 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칼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면 농가분들이 어차피 칼슘을 다 공급하니까 다른 내용 알려주세요. 나는 칼슘 다 아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사과 달아지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사과 빨개지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제가 그럼 질문을 역으로 드리는 게, 그럼 칼슘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농가분들께서 저는 연면시비합니다, 혹은 저는 뭐 석회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석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밭의 물리성이랑 화학성을 계량하는, pH를 중성화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칼슘 공급으로 쓰일 땐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 너무 쉽게 이제 잘 이해하실 것 같고, 이제 연면시비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연면시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연면시비로 칼슘을 공급한다라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뭐 12%의 칼슘제가 있습니다. 사실 칼슘제 용량이 되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12%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제 20% 넘습니다. 그건 의미 없어요. 전 지금 칼슘 함량만 따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aO 하면 이거 함량 더 늘어납니다. 예,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16분의 40 곱한 것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거 낮은 칼슘제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제 평균 이상으로 높은 칼슘제인데 12% CA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밀도가 이 정도가 되니까 1ml당 칼슘이 0.16g 들어있는 영양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양제를 이제 1000리터에 500배 타가지고 2리터 정도 타도록 하겠습니다. 1000리터의 물에 2리터 탈 거예요. 네. 그리고 2리터가 지금 타져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0.16g의 칼슘 녹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말은 이 1000리터 물 안에 영양제 2리터가 녹아져 있었으니까 0.16으로 따지면 1000리터 물 안에 320g의 칼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1000리터면은 50말이죠? 적은 양 아닙니다. 적은 양 아니잖아요. 50말 물 안에 영양제를 2리터 타면 이것도 적은 양 아니죠. 500배로 탄 거예요. 근데 칼슘은 320g밖에 안 들어가 있대요. 320g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시지 않아요? 1000리터면 1톤이에요, 1톤. 물 1톤. 물 1톤이면 정말 어마무지한 양이죠. 1톤의 무게가 있는데, 1톤의 물 안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칼슘제, 좀 고농도 칼슘제를 사셔가지고 2통, 2리터를 넣어서 500배로 타시게 되면 그 안에 칼슘이 320g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게 영어로 써져서 복잡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한 과일당 요런 칼슘제를 타놓은 솔루션이 1ml 묻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후하게 쳐준 겁니다. 1ml도 원래 안 묻어요. 1ml까지 묻는다고 할게요. 1ml 묻으면은 이 과일에 공급되는 칼슘의 양이 0.32mg이에요. 0.32mg. 아까 전에 우리 지금 몇 mg 싸움하고 있었냐면 2mg 싸움하고 있었어요. 2mg. 2mg인데 우리가 아주 후하게 칼슘이 잘 공급된다는 가정하에 0.32mg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았을 때는 2mg 되려면 최소 한 10번 가까이, 8번 정도 연면시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칼슘이 묻었잖아요. 그죠? 묻은 게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 중에 한 25% 정도만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75%는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흡수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표면에 남아있다가 빗물에 씻겨서 혹은 물에 씻겨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오직 15% 정도는 껍질로 가고 10% 정도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육으로 간다는 거죠. 뭐 껍질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과육에 가는 건 더더욱 의미가 있지만 어쨌건 25% 정도는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더해보면은 한 번 연면 시비를 정말 센 농도로 좋은 칼슘제를 사셔가지고 과일에 여러 방울 묻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칼슘이 0.08mg 밖에 안 됩니다.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10번 했다고 할게요. 이런 행동을 10번 하게 되면은 0.8mg 들어가요. 0.8mg. 우리 2mg 싸움하고 있었어요. 근데 0.8mg이 들어가요. 몇 번 하면요? 10번 하면요.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사과 수확할 때 칼슘이 12mg 정도 들어있기를 바랬잖아요. 전체 12mg 들어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 보시면은 12mg 딱 이 정도거든요. 15까지 넣고 싶은데 더 넣으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농작업비가 좀 오를 수 있으니까 저는 한 12mg, 11과 13 중간 한 12, 정확하게 12.8이니까 13, 요 정도 넣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 요거랑 그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12mg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쎄 빠지게 칼슘 연면 시비를 10번을 하니까 0.8mg 들어갔네요. 0.8mg은 12mg에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10번 연면 시비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강한 농도로 그리고 아주 빡세게 과일에 묻히게 되면은 과일들이 먹어야 되는 칼슘의 양의 7%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93%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놀라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연면 시비를 이빠이 때린 다음에 과일을 묻히더라도 25%밖에 흡수가 안 되는구나. 나머지 75%는 낭비되는 물량이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칼슘의 특성상. 이거를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러니까 7%밖에 공급 안 된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10번이 아니라 15번, 20번 하시면 돼요. 20번 하시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3.6% 들어가네요. 20번 하셔도 13.6% 들어갑니다. 뭐 40번 하시면요? 한 25%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연면 시비로 칼슘을 공급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산술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칼슘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면 시비는 어쨌건 제한적으로 후기에 좀 치중하시고 그 돈을 아끼셔서 어쨌건 나이트라보 혹은 칼시니트 같은 걸 사셔가지고 물에 녹이시건 나이트라보 같이 땅에 뿌리시건 육아기 전에 충분한 양의 칼슘을 공급하셔야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이 2mg의 싸움을 할 수 있다 정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칼슘 얘기가 굉장히 방대했는데 너무 또 그래도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건 이거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또 토마토 세미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토경 토마토 세미나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